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요거만 딱 펴놓고 할라 했는데, 하여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책 읽기 시간입니다. 책을 딱 펴놓고 할라 했는데, 도에 숨을 쉬어. 이게 다죠, 이게. 한 번만 경험해보면은,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있어도, 숨을 쉬어와 관련되는 뭐 객관식 주관식 다 풀리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 게 뒤에 몇 개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만 펴놓고 볼 겁니다. 일단 교과서 277페이지 기간 계산은 그 객관식 문제집에 문제화되어 있는 걸 보면서 습득을 하십시오. 277페이지 시효를 하면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정당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는 불문하고 권리 취득 또는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을 시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이 시효에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었을 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취득시효, 시효취득,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 법은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거는 민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 했던 시효제도는 강행규정이다라는 거. 시효의 성질, 법률 요건으로서 사건에 속한다. 시간이 흘러가는 거, 뭐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죠. 사람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것을 사건이라 한다라고 했고, 시효가 인정되는 근거는 법적 안정성, 입증 곤란성 구제, 그 다음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 거기서 하고 있고 관련 판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척기간과 구별해 봐야 될 거 앞에서도 있었고 뒤에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요건,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되고 그 불행사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재산권의 하나고 비재산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부부권, 혼인권 뭐 이런 거 그게 소멸시효 대상이 되고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면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거다는 거지.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다는 거지. 항상 이야기하지만 민법 교과서에 그래 써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민법 교과서에 그렇게 써놨다는 거. 재산권의 하나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권은 전부 다 시효 대상이 되는가?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지. 일단 민법 162조 한번 보시고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채권과 용익물권이 하는데 채권 뭐 채권에는 뭐 부작위 채권도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을 거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을 거고 부당이득 반환 채권도 있을 거고 퇴직금 채권 근로자 임금 채권 이런 것들도 있고 제한물권에는 일단 용익물권과 담보물권도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채권과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일련다는 거. 그런데 채권은 기본적으로 10년 대상이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뭐 상법에 5년짜리도 규정되어 있고 민법에 3년짜리 1년짜리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채권은 10년짜리이고 그 다음에 그 채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라면은 거기에 일단 용익물권이 들어갈 건데 용익물권 중에 지상권과 지역권이 20년 행사 안 하면은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무 말 안 해.
근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물권법에 들어가 보면은 전세권 최장 존속기간이 10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20년 소멸시효에 걸릴 날이 오겠는가? 그것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있다는 거. 279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재산권 중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 이유가 소유권은 항구적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민법의 골격을 잡았다는 거.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상태를 상실하면 곧바로 소멸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점유권이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면 난리가 나죠. 162조 2항에서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라고 해놨는데 점유권 취득하고 난 뒤에 점유를 상실했을 때 그게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라고 해버리면 20년짜리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데 그래 되어버리면 내가 한번 탄 버스는 20년 동안 아무도 못 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점유권 자체가 점유 취득과 동시에 취득되었다가 점유 상실과 동시에 곧 상실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시효 대상이 아니다는 거. 담보물권, 민법 종칙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담보물권에 뭐가 있는 줄 공부 안 했겠죠? 이러면 거짓말이죠.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거고 중학교 때도 공부했을 거고 뭔고 모르고 외웠을지는 모르겠지만 담보물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이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전제로서 피담보채권, 담보물권에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담보물권 자체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릴 것은 아니다는 거. 근데 피담보채권이 소멸돼 버리면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면 담보물권 존재 의의가 없기 때문에 함께 소멸된다. 그걸 나중에 가면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법률관계의 의존하는 권리, 상린권, 부동산 소유권 쪽에 규정해놓고 부동산 이용권인 물권,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 규정이 있고 부동산 이용권인 부동산 임차권에도 유추 적용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어떤 소유권을 놓고 볼 때 부동산 소유자라면 상린권을 누린다는 거지. 그러면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안 걸리니까 상린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게 아니라는 거지.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지분,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 그래서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 성질이 소유권이라는 거지.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안 걸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게 아니다는 것. 대리권 자체가 시효제도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형성권은 권리 행사에서 법률관계를 변동시켜 버리는데 한번 행사해 버리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지속권, 추인권, 소멸시효 관계 없다라는 거. 각 특별법의 존속기간을 두고 있는 거. 특별법 그 존속기간대로 갈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효제도하고는 관계없다는 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광업권, 어업권, 무재산권, 즉 지시재산권 이런 것들은 소유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각 특별법에서 존속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 채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이행 청구하는 것 외에 변제, 수령 또는 상계, 소송상 청구 및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채권이 가지는 다른 여러 가지 권능을 행사하는 거,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는 것. 불행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돼야 시효로 소멸될 것인데 행사하고 있으면 일단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채권을 행사하여 실현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의 모습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그 목적물 반환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자체는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생항변권을 근거로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 행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 시효에 안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행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 불행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주택임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기 위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생항변권 행사로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니까 그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 네, 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만 해놓고 태거를 해버렸을 때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다시피 담보물권 자체는 독자적인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담보물권이 붙어 있어도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돼 버리면 담보물권 따라서 소멸돼 버린다는 것.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절차는 감유 절차를 준용하지만 효력은 저당권과 같은 담보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지 못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공법상의 권리, 공법상의 권리도 재산적 성격을 가진 것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라는 것. 이야기를 여기서 해 말아요. 어떤 분이 장기 미등기 때문에 과징금이 매덕이 붙었다고 오셨어요.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그래서 장기 미등기로 이제 과징금이 매덕 나왔는데, 그 과징금 그런 경우에 별도의 제척기간 규정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났으면은 뭐 더 이상 국가에서 과징금 부과 못하겠죠. 근데 제척기간 적용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도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내하고 소송을 한다 하길래 이야기했더니 답을 그렇게, 그래서 상담해가지고 물어보면 답을 안 가르쳐줍니다. 그냥 그 사람은 몇 억짜리니까 꼭 해야 되니까 꼭 할 거라 해서 답을 가르쳐 줬더니 딴 데 가가지고 또 이제 그 과징금은 없앴다면서 또 전화가 왔어. 그 열받아가지고 더 이상 안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그 과징금 나온 게 이제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또 뭐 이야기를 이제 다 가르쳐 주기 싫으니까 전화 끊으세요 하고 이제 말 안 했어요. 얼마나 열받던지. 나쁜 사람들이 많아. 하여튼 그 어디 가가지고 그 과징금 그 이행강제금 관련돼 가지고 행정 심판해 가지고 그래서 기각당해 가지고 행정 소송한다라고 와서 너는 충분히 그걸 없앨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가자 했는데 그 행정 심판 해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없애고 나니까 내한테 답을 들었으니까 또 그거 없애고 나니까 이제 실명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과징금 내한테 답 들으려고 그랬어요. 전화를 다 끊었어요. 나쁜 사람들 많아. 답을 공짜로 가져가는 거는 도둑놈의 새끼보다 더한 새끼입니다. 그거. 나중에 합격하시고 한번 일을 해보십시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채권은 10년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이건데 등기 청구권이 달리 말하지 않는다면, 물론 등기 청구권에 채권적 청구권도 있고 물권 청구도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이.
근데 등기제도를 만드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그것 때문에 등기제도를 만드는 거라고. 물권법 가야 이해가 됩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되는 등기 청구권은 판례가 채권행위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위조를 해가지고 등기를 해갔을 때 그 원인 무효인 등기를 말소시키는 말소 등기 청구권, 그것도 등기 청구권이죠. 위조해 간 놈한테 진짜 소유자가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거, 그건 물권적 등기 청구권이죠.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합니다. 근데 등기 없이도 일단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정지상권 취득했는데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물권을 가진 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 물권청구권이지. 그래서 등기청구권이 나왔을 때 그 바탕이 채권이냐 물권이냐를 본인이 판단할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탕이 채권에서 나왔으면 채권의 청구권, 물권에서 나왔으면 물권의 청구권. 다른 말 없으면은 등기제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게 기본적이라는 거죠. 당연히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 거고, 이 이야기를 살짝 하는 이유가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물권법 가서 이야기하려 했는데, 이제 옆에 법무사가 이제 자기한테 들어온 거 상담을 해가지고 해주는데, 그 사건은, 그러니까는 옆에 법무사한테 이제 들어온 사건이고, 이제 물어봐서 내가 이야기도 해주고 했는데, 14년도에 변호사가 소송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실명법이 97년부터 아마 시행돼서 생각을 했을 텐데 95년도에 명의신탁을 했다는 걸 가지고 14년도에 이제 수탁자한테 이제 등기 달라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소송을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95년도에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했으니까 유효한 명의신탁이 맞는데, 실명법이 제정되면서 1년 내에 실명 등기하라 안 하면은 이제 벌칙이 부과되는 거죠. 형사벌도 부과되고 과징금도,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징금이 100분의 30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30%를 날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14년도에 명의신탁 관련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은 과징금 부과해라고 소송하는 거지, 이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야, 이거 과징금 나올 수도 있다 지금. 그러면은, 근데 분명히 그때 14년도에 변호사가 할 때 잘못한 거니까 법무사 당신하고 관계없다, 이걸 확실히 인지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과징금을 냈대. 근데 그때 소송을 또 잘못한 게 뭐냐면은, 토지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토지하고 근무를 했다는 거지, 소송은. 승소 판결을 받았어, 변호사가. 근데 토지는 등기를 했는데 건물은 등기를 못했다는 거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멸실된 건물 등기부를 가지고 소송을 한 거지. 뭐 아직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동일 토지상에 멸실된 건물 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14년도에는 그 건물은 멸실되었고, 이미 그 이전에 멸실된 그 건물은 단독 건물이고, 멸실되고 난 뒤에 건물을 신축했는데 구분 건물을 신축했다는 거지, 연립주택.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변호사하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필지 관련돼 가지고 판결 경정을 신청했는데, 또 이번에는 변호사한테 간 게 아니고 법무사한테 와야 되는데, 왜냐면 등기 문제는 법무사가 최고입니다. 어쨌든 간에 또 행정사한테 가가지고 경정을 했는데 경정이 잘못돼가 지금도 등기가 안 돼. 다행하게 이제 내 아는 법무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등기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멸실된 건물 등기부를 기초로 해가지고 14년도에 판결이 있었고, 지금은 등기하려고 하면은 신축된 구분 소유 건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행정사가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행정사가 등기부를 제대로 볼 줄 모르겠죠. 행정사는 어쨌든 시험에 들어가는 게 민법 총칙은 들어가고 계약법은 들어가는데 물권법이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호실이 한 7개, 8개 되는 모양인데 한 개만 어제 경쟁해가지고 한 개만 등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6개, 17개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모른 체 하고 경정 신청을 해라. 경쟁이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법무사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다 알 건데 단독 근무를 하고 집합 근무는 동일성이 인정 안 됩니다. 단독 근무라고 집합 근무라고 동일성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단독 근무를 구분 소유 근무로 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등기부 변경 등기가 안 됩니다. 그거. 단독 소유 건물 등기부를 폐쇄하고 구분 소유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를 개설해야 됩니다. 동일성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분필할 때 원래 등기부 그대로 두고 분필을 하면은 원래 있던 등기부에 면적이 줄어들 거니까 그거는 표시란에 면적과 관련되는 부분 변경 등기하면 될 거고, 분필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부분은 이제 새로 만들어지니까 그거는 등기부를 개설하면 되고, 물론 물리적 사항인 경우에 대장부터 먼저 변경해야 된다는 거. 어쨌든 뭐 그런 상태. 나중에 이제 물권법하고 되면은 내가 이제 광부를 하면은 그 14년도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 컴퓨터에 올려놓고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는 민법 교과서에 있는 이 문장을 국어적으로 기억해가지고는 그런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오늘도 그 지방에 있는 그 친구 자격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민법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법무사밖에 없습니다. 일단 등기 청구권 10년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은 소멸시효 진행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목적물을 매수하고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법률은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한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분사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 신탁자의 매도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다 물권법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매수한 자가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다가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이것도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 진행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위 판례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이고, 만약에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그 점유 상실한 날로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거. 물권법에 가면은 지금 현재 교과서로 물권법 54페이지 가면은 이거하고 또 비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시효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 맞습니다. 그런데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 하에야 취득합니다. 186조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187조 상속 판결 수용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단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인 경우에는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라. 그래서 187조와 관련된 등기는 처분 요건인 등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45조에 가면은 부동산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점유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에서의 등기는 또 취득 요건인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것인데, 그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등기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단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버렸다면 그 종전 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10년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여러 곳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중간시행등기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중간시행등기가 행해지고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면 그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등기청구권 채권이니까 채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이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를 하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경우에는 그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신뢰관계와 관련되는 매매는 어쨌든 너니까 판다 이 정도는 약간의 신뢰관계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양수인이 직접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근데 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그때 시효 취득 당한 자하고는 신뢰관계 없죠. 막 그 원수지간이지 이거. 그때 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양도는 동의 없어도 된다는 거. 양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 확정 일자가 주고 뭐 그런 건 별개의 문제고. 등기청구권이 물권적인 경우도 있다. 물권적 등기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등기청구권, 소유권의 효력이니까 소멸시효에 안 걸릴 것이고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고 매매 계약 합의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권으로서의 이전 등기 청구권 이 판례가 유인설을 취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알아들어진다고요? 착각이니까 알아듣지 마시라고. 유인설을 취하니까 종전 소유자 매도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따라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다 외울 거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고 나면은. 형성권, 소멸시효와 관계없다 했고 그 다음에 그 동시행항변권 이런 것 자체가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채권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면 동시행항변권도 따라서 소멸되는 것이지 동시행항변권 자체가 독자적인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법률관계의 무효 확인, 법률관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애초에 무효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시효에 걸리는 거, 안 걸리는 거 해놨는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때까지 보고 내가 이해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거라는 거. 소유권은 항구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안 걸리고 소유권에 의존하는 상린관계 앞에서 이야기했죠.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인 공유지분에 기한 공유물분할 청구권 이런 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 외워서 공부하면은 나중에 민법 공부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다라는 느낌이 와야 돼. 안 오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거고 네가 다 설명해 주지 여기서는 못합니다. 알아들을 바탕이 돼야 알아듣지. 물권법을 보고 계약법, 채권법도 보고 물권법도 보고 그리고 이제 이해되는 부분이 한 개씩 나오겠죠. 권리 불행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법률상 장애를 의미하고 사실상 장애, 아파서 뭘 못했다 뭐 그런 거 관계없다는 거지. 법률상 장애 때문에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데 그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 사실상 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권리자가 권리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권리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래서 정지조건 무기한 이익 상실 특약인가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인가 그 구별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물 신축공사에서 하수구빈의 수구빈에 대한 민법 666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수구빈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건물 소유권 기속 주체는 하수구빈의 관여 없이 도급인과 수구빈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되거나 건물이 완성된 이후 소유권 기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등으로 하수구빈이 수구빈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에 있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하고 하면은 형평이 안 맞다는 거지. 그래서 알 수 있었던 때 그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상장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거,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면직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 결정의 소급표로 하여 면직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고 그 면직 처분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 지원권은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행사할 수 있는 위헌 결정일로부터 진행한다는 겁니다. 사실상장애, 채권자의 질병이나 채권자의 법률 지식의 부족, 채무자가 누구인지 또는 그 주소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에게 변제 자력이 없어 채권의 행사가 실제로 무의미하다는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 진행의 장애가 안 된다는 것. 채권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시의 도래 또는 권리 가능성의 존재 등을 알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시효로 소멸한다. 채권법 쪽에 별도로 규정이 있고 권리자의 권리를 부정하던 판례가 있었는데 그 후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면허 운전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금 청구 허용. 옛날에는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을 아예 인정 안 했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판례로 변경됐다는 거죠. 그때 권리를 부정하던 종전 판례는 법률상 장애로 보지는 않는다. 왜? 판례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소멸시효가 변경된 대법원 판결이 있는 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수 없고 원래 청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한다. 네가 청구해가지고 그 판례를 변경시켰어야지. 283페이지 소멸시효의 기산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